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에는 한 세자의 마지막 순간이 참으로 기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해야 할 왕실의 계승자가 온몸이 검게 변하고 구멍마다 시퍼런 피를 쏟아내며 숨을 거두었다는 충격적인 문장이죠. 과연 이것이 단순한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걸까요? 한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을 넘어 당시 조선의 운명과도 깊이 얽혀있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1636년 혹독한 겨울의 병자호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은 청나라의 침략 앞에 무릎 꿇고 남한산성의 처절한 항전은 결국 비극적인 패배로 막을 내리고 말았죠. 산성은 폐허로 변했고 백성들의 삶은 송두리째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한나라의 세자가 이역만리 타국으로 끌려가는 치욕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인조의 맏아들 소현세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인조와 함께 삼전도의 굴욕을 겪은 뒤 청나라 수도 심양으로 볼모로 잡혀가는 고통을 겪게 되죠. 어린 왕자 시절부터 온실 속에서 자랐을 그에게 낯선 땅에서의 삶은 분명 가혹한 시련이었을 겁니다. 조선의 왕자라는 신분은 그곳에서 아무런 보호막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말 못할 수모를 견뎌야 했죠. 하지만 소현세자는 좌절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볼모 생활 중에도 특유의 비범함과 현실적인 감각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척박한 심양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의 기반을 다졌고 청나라 상인들과 교류하며 무역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죠. 단순히 볼모로서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스스로 생존하고 성장하는 방법을 찾아냈던 겁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세자는 청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고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문명과 사상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서양 선교사 아담 샬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담 샬은 서양의 천문학, 과학기술, 종교를 청나라에 전파하던 인물이었죠. 세자는 아담 샬과의 교류를 통해 서양의 선진 문물을 접하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구이와 천문학 서적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선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지식과 세계관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그는 이 새로운 문물들이 조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 또한 소현세자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며 그에게 각별한 신뢰를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볼모의 신분이었지만 세자는 청나라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조선인 포로들을 구출하거나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외교적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냈죠. 그렇게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소현세자는 마침내 고국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청나라에서의 경험을 통해 넓은 시야와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서양 문물과 과학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조선 역시 세계의 변화에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의 귀국은 조선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희망찬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피워낸 그의 꿈은 과연 조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환영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불편한 진실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죠.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세자와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갇혀 척화를 고수하려는 아버지 인조 사이에는 이미 깊고 좁힐 수 없는 간극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8년 만의 재회는 기쁨보다는 어색함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세자가 청나라에서 가져온 자명종이나 지구에 같은 서양 문물들은 인조에게는 그저 불쾌하고 이질적인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향한 인조의 시선에는 단순한 경계를 넘어선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죠. 청나라에서의 굴욕적인 패배는 인조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는 오직 복수와 척화만을 외치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문물을 서슴없이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들과 교류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선을 꿈꾸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배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세자가 가져온 서양의 신기한 물건들, 이를테면 시간을 정교하게 알려주는 자명종이나 둥근 지구의 같은 것들은 인조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랑캐의 문화에 물든 위험한 증거이자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불길한 징조로 비쳤을 테죠. 8년 만에 재회, 그토록 그리워했을 아버지를 마주한 세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인조의 굳은 표정과 차가운 시선은 그 기대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부자지간의 정보단은 마치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이방인처럼 어색하고 불편한 기류가 감돌았죠. 세자는 조선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려 했지만 인조에게는 그 모든 것이 청나라에 대한 굴종이자 자신이 쌓아 올린 척화 정신에 대한 도전으로만 비칠 뿐이었습니다. 부자 간의 깊은 골은 이제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조선의 운명까지 뒤흔들 거대한 균열로 번지고 있었죠. 궁궐 안팎에서는 세자를 향한 견제와 비난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갔습니다. 인조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대신들은 물론 세자의 개방적인 사상과 행보를 위험하게 여기는 보수 세력들은 앞다투어 세자를 모함하기 시작했죠. 세자가 청나라에서 무역을 통해 재산을 모으고 백성들을 돌봤던 일들은 이제 조랑캐와 결탁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비난으로 둔갑했습니다. 그의 넓은 시야와 진취적인 기상은 광위를 넘보는 불순한 의도로 왜곡되기 일쑤였죠. 인조의 불안감은 이러한 궁궐 내의 움직임에 힘입어 더욱 증폭되었을 겁니다. 세자의 존재 자체가 인조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청나라에서 쌓은 세자의 능력과 인망은 인조에게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칼날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특히 세자가 청나라 황제로부터 각별한 대우를 받고 돌아왔다는 사실은 인조의 질투심과 피해의식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세자가 꿈꾸던 개혁의 바람은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궁궐의 공기는 이미 그를 옥죄는 음모와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인조와 세자, 두 사람의 어긋나는 시선은 조선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세자의 열망은 과연 이 거대한 벽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낡은 권력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지고 말았을까요? 이 모든 불길한 예감은 귀국 후 불과 2달 만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세자가 청나라에서 돌아온 지 고작 2달 남짓, 1645년 5월 8일, 조선의 미래를 짊어진 소현세자는 갑작스러운 병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실록은 그의 병세를 학질로 기록했는데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말라리아와 비슷한 증상으로 추정되죠. 열이 오르내리고 온몸이 쑤시는 고통 속에서 세자는 사흘 밤낮을 신음했습니다. 온 백성이 그의 쾌유를 빌었지만 슬프게도 그 염원은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5월 11일 세자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그는 창덕궁에서 34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의문스러운 기록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인조 23년 5월 11일 자 기록에는 세자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세자가 갑자기 학질을 앓은 지 3일 만에 죽었는데 온 몸이 검은 빛을 띠었고 7 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쏟아져 나왔으며 검은 수염은 모두 빠져버렸다. 이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지만 다른 사료에서는 더욱 섬뜩한 내용이 전해집니다. 당시 세자의 시신을 직접 본 이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그는 죽기 직전 시퍼런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다고 하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한창 젊은 나이에 건장한 세자가 불과 사흘 만에 원인 모를 병으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의 시신에서는 검은 피가 솟구치고 온몸이 검푸른색으로 변하며 심지어 수염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마치 독극물에 중독된 사람의 모습과도 흡사하지 않나요? 당시 조선의 의학 수준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이한 증상이었고 이는 단순한 학질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죽음이었죠. 이 기록을 접한 사람들은 당연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세자는 병으로 죽은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음모로 인해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일까요? 이러한 의문은
당시 정황과 인조의 행동을 살펴보면 더욱 깊어집니다. 아들을 잃은 아비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인조의 기이한 처신이 계속해서 이어졌거든요. 보통 왕족이 죽으면 그 시신을 닦아 수의를 입히고 염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 인조는 이 모든 절차를 비정상적으로 서두르며 심지어 의관 이형익에게만 세자의 시신을 직접 만지게 하고 다른 국민들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세자가 사망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인조가 직접 세자빈 강씨에게 사람을 보내 세자가 죽었으니 이제 너도 따라 죽으라는 식의 비정상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점입니다. 세자빈은 당연히 극심한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시아버지로부터 죽음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니요. 다행히 신하들의 만류로 세자빈의 목숨은 당장 부지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은 인조가 세자의 죽음과 관련하여 어떤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그 죽음 자체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과연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행동이었을까요? 인조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자가 숨을 거둔 지 단 이틀 만에 인조는 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립니다. 보통 왕실의 상례는 최소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죽음이 채 사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것도 시신의 독살 의혹이 짙은 상황에서 후계자 책봉을 서두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이는 마치 세자의 죽음이 확정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권력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인조는 세자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자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신하들을 역으로 추궁하거나 파직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죠. 심지어 세자의 시신에 독살 흔적이 뚜렷하다는 소문이 파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의 법도상 왕실의 중대한 사건, 특히 왕세자의 죽음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세자의 죽음을 단순한 병사로 규정해버린 것이죠. 이는 세자의 죽음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덮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조의 행동들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소현세자의 죽음이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암투의 희생양이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세자가 청에서 돌아온 후 보여주었던 개혁적인 태도와 서양 문물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는 보수적인 인조와 그의 측근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시대에 희망을 품었던 세자의 꿈은 결국 낡은 권력의 질서 앞에서 좌절되고 말았던 것일까요? 그의 죽음은 과연 누구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되었을까요?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 그의 아내이자 세자빈이었던 강씨에게도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은 1646년 강빈은 인조의 수라상에 독을 넣었다는 터무니없는 역모죄로 몰리게 됩니다. 이른바 강빈 독살 사건이죠. 이 사건은 세자의 죽음만큼이나 미스터리하고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과연 강빈은 정말로 인조를 독살하려 했을까요? 당시 그녀에게는 3명의 어린 아들이 있었고 왕실의 법도상 독살 시도는 명백한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녀가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독살 시도의 증거도 매우 빈약했습니다. 인조가 수라상에 올라온 전복을 먹고 복통을 호소했다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다른 신하들은 아무도 이상을 느끼지 못했고 어이들조차 독살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강빈을 역모죄로 단정하고 결국 그녀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1646년 3월 15일 강빈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세자의 죽음에 이어 세자빈까지 역모죄로 처형당하는 이 비극적인 연쇄살인은 당시 조선 왕실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세자의 죽음과 강빈의 처형, 이 두 사건은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섭니다.
이는 당시 조선 사회가 겪고 있던 혼란과 권력 다툼의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변화의 물결을 거부하려 했던 보수 세력의 강고한 벽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세자와 세자비는 무엇 때문에 희생되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꿈꾸었던 조선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미스터리의 중심에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충격적인 문장이 자리하고 있죠. 시퍼런 피를 토하며 죽었다는 짧지만 강렬한 문장은 소현세자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음을 암시하며 우리에게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지 불과 2달 만에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세자, 어두운 방 안에서 그가 맞이했던 마지막 순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마치 한 시대의 희망이 꺼져가는 실루엣처럼 역사는 침묵 속에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자의 시신에 나타난 기이한 증상들은 단순한 질병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푸르스름하게 변색된 안색과 온몸에 돋아난 검은 반점들, 그리고 실록에 명시된 시퍼런 피는 독사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었죠. 당시 궁인들 사이에서는 두려움 섞인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고 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마치 거미줄처럼 궁궐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럼에도 인조의 행동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증폭시키는 비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비통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는 세자의 장례를 서둘러 치르도록 명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왕실의 엄격한 상례 절차를 무시하고 세자가 죽은 지 불과 사흘 만에 발인하게 했죠. 이는 왕실의 중요한 인물이 사망하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시신을 보존하여 혹시 모를 의문점에 대비하는 것이 상례였던 것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행동이었습니다. 애초에 세자의 시신을 검시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서둘러 감추려는 듯한 인조의 모습은 후대 역사가들에게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자의 죽음은 의문만 가득한 채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비극의 그림자는 세자에게서 끝나지 않았죠. 그의 아내이자 이 모든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세자빈 강씨에게 더욱 잔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세자의 죽음 이후 세자빈 강씨는 영모죄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몰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는 인조의 수라에 독을 탔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썼고 결국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빈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기록은 소현세자의 죽음과 함께 이 모든 비극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한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었던 인물의 꿈이 아버지의 의심과 권력 암투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처참하게 좌절되는 순간이었죠. 이쯤 되면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것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살인이다. 라는 강력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소현세자가 꿈꿨던 조선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청나라에서 서양 문물을 접하고 새로운 시대를 꿈꿨던 그의 비전은 그의 죽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가 가져왔던 서양의 과학기술 서적이나 망원경 같은 신기한 도구들은 궁궐 한편에 먼지 쌓인 채 방치되었을 겁니다. 개방과 실용을 통해 부강한 조선을 만들고자 했던 그의 이상은 낡은 사상과 쇄국을 주장하는 보수 세력의 강고한 벽에 부딪혀 끝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자의 죽음 이후 조선은 더욱 경직된 사회로 나아갔습니다. 청나라와의 관계는 더욱 냉랭해졌고 서양 문물에 대한 배척은 더욱 심화되었죠. 소현세자가 꿈꿨던 개방적인 외교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요원해졌고 조선은 스스로 고립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한 시대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던 거대한 기회를 박탈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싹을 틔우려던 새싹이 채 피어나기도 전에 꺾여버린 것처럼 조선은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쓸쓸히 남겨진 세자의 무덤은 그가 이루지 못한 꿈과 함께 조선이 잃어버린 미래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왕위에 올랐다면
조선은 좀 더 일찍 근대화를 맞이하고 더 개방적이고 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양의 천문학과 의학, 그리고 화포기술을 받아들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역사는 만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우리에게 깊은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안겨주며 변화를 두려워하고 낡은 것에 집착하는 권력이 얼마나 큰 기회를 잃게 만드는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현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조선 역사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가 꿈꿨던 새로운 미래는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청나라와의 관계는 더욱 냉랭해졌고 서양 문물에 대한 배척은 한층 더 심화되었죠. 세자가 심양에서 보고 배웠던 선진기술과 개방적인 사고방식은 더 이상 조선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지구의나 자명종처럼 서양의 지혜가 담긴 물품들은 임금의 외면 속에 궁궐 한 구석에서 쓸쓸히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되었을 겁니다. 마치 활짝 피어날 준비를 마친 꽃봉오리가 차가운 서리 속에서 얼어붙어 버린 것처럼 조선은 스스로 고립의 길을 택하며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역사의 흐름이었을까요? 만약 소현세자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조선은 훨씬 더 일찍 근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개방적인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강한 나라로 거듭났을지도 모릅니다. 서양의 발전된 천문학과 의학 지식, 그리고 강력한 화포기술을 받아들여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백성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의 해안과 포용력이 조선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역사는 아쉽게도 만약이라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쓸쓸히 남겨진 세자의 무덤은 그가 이루지 못한 꿈과 함께 조선이 잃어버린 찬란한 미래를 침묵 속에 상징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소현세자의 죽음을 통해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한 시대가 잃어버린 거대한 기회를 보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이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멈춰 세운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낡은 권력에 집착하는 태도가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를 이 비극적인 사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교훈이 아닐 수 없죠. 특히 세자의 시신에 나타났던 기이한 증상들, 즉 온몸이 검게 변하고 모든 구멍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실록의 기록은 그저 병사라고 하기엔 너무나 충격적이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인조 임금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장례 절차마저 비상식적으로 서둘렀고 심지어 세자의 염을 하는 궁인들에게 시신에 손대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하니 이 또한 의문을 더하는 대목이죠. 여기에 세자빈 강씨가 영모제로 몰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세자의 아들들마저 제주도로 유배되어 목숨을 잃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소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었던 인물의 꿈이 아버지의 의심과 왕권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 속에서 비극적으로 좌절된 거대한 정치적 살인이 아니었을까요? 실록의 기록이 애매모호하고 당시 정황이 석연치 않다는 점은 이 죽음이 단순한 비극을 넘어선 권력투쟁의 결과였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시퍼런 피를 토하며 죽음을 맞이했다는 충격적인 묘사는 어쩌면 진실을 감추려는 손길이 남긴 마지막 단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합니다. 소현세자의 미스터리한 죽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태도가 얼마나 큰 기회를 잃게 만들고 결국에는 퇴보로 이끌 수 있는지를 말이죠. 그의 죽음은 조선이 쇄국으로 향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를 부여하며 현재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으로 남기 마련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지워지거나 왜곡된 채 숨겨진 수많은 진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스터리들을 탐구하며 과거의 교훈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풀리지 않는 역사 속의 의문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끊임없이 진실을 향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